그 다음은 이제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 증후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쇼크가 많이 일어나죠. 그쵸? 그냥 쓰러지는 경우, 질병이 있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슨 그 뇌 조직의 관류 흐름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쇼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세포 내로, 그러니까 뇌 조직의 세포 내로 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쇼크는 뭐예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의 공급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쇼크가 발생합니다. 즉, 조직 관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한다. 표현. 조직 관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혈액의 흐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혈액 속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잖아요. O2, 헤모글로빈이 O2를 옮기는데 혈액의 흐름이 잘 되지 않아서 조직 관류가 엉망이 되어서 결국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쇼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쇼크 상태에서는 저산소증이 일어나면서 세포 대사의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체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결국은 미쳐요. 그래서 쇼크가 진행되는 동안 생존을 위한 생체의 보상작용이 일어나죠. 왜? 쇼크가 계속 진행되면은 다발성 장기 부전 증후군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자, 다발성 장기 부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멀티플.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 바이탈 오르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장이라든가 뭐 그런 뇌 연수 뭐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어떻게 해요?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손상이 오면은요, 페일리어. 부전증. 이게 뭐냐면은 각 장기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크에서는 쇼크가 일어났을 때 얼른 몸에서 보상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해요. 몸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다른 장기, 큰일 났다. 다른 이웃에 있는 장기가 간에서 이제 출혈이 나거나 간에 이제 어떤 뭐 조직관류가 없어지면은 간이나 비장, 그 다음에는 이제 장 혹은 위, 그 다음에 뭐 폐, 심장 여러 가지 조직관류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장기 부전이 일어날 수가 없으면서 결국은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다발성 장기 부전증이에요. 비가역적 손상은 뭐예요? 되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사망 직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쇼크 환자는 지속적인 사정이 필요하고 다른 요원과 협력해서 신속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쇼크의 분류를 우리가 원인에 따라서 저혈량성 쇼크, 시민성 쇼크, 혈류 분포성 쇼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첫 번째 이제 저혈량성 쇼크는 하이포볼레믹. 혈액이 모자르는 거예요. 왜 혈액이 모자랄까요? 출혈. 가장 큰 건 출혈이에요. 외상에 의해서 혹은 속에서 내부, 장기, 위장관계 출혈. 위나 장에서 어떤 천공이 있을 경우 속에서 아니면 위궤양이라든가 뭐 다른 종양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거는 뭐가 있냐면 동맥류가 파열이 되는 거죠.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은요 출혈이요 굉장히 과다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저혈량성 쇼크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혈량성 쇼크에서 가장 큰 그 증상이 나오는데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저혈량성 쇼크는 일단 피부가 차고 축축해요. 습하다는 뜻이에요. 습하다. 저혈량성 쇼크. 피부가 축축하고 차면서 습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맥박, 활력 징후, 또 불안하죠. 그러면서 의식의 변화가 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저혈량성 쇼크인데, 이럴 때 이제 보상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요. 우리 인간의 보상작용. 만약에 혈액이 너무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보상작용이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부신,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콜티졸이 분비를 촉진시켜요. 콜티졸,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를 촉진시켜서 심박출량을 증가하면은 대사를 항진을 해요. 왜 심박출량이 증가될까요? 출혈이 되니까 다른 조직으로 어떻게 펌핑을 해서 다른 모든 조직에 그 혈액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작용으로 심박출량을 더 증가시키려고 심장을 어떻게 쥐어짜게 되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떨까요? 더 말초혈관이 과다한 수축으로 인해서 관류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저산소증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의 보상작용의 하나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비가역적인 조절 상태가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슨 쇼크가 있냐면은 우리가 저혈량성 쇼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혈류 분포성 쇼크가 있어요. 혈류 분포성 쇼크. 혈류 분포성 쇼크에서는 신경성 쇼크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한번 봅시다. 자, 20페이지 보세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저혈압과 기도유지 장애를 초래하는 심각한 전신적 과민성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 과민성 제1유형인데 순환계, 호흡계, 소화기계 또 피부의 화학 매개 물질 반응인 과민 반응이 나타나요. 대부분 그 주사를 잘못 맞았을 때 한 3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 혈관의 투과성이 확 증가가 돼요. 투과성 확 끌어들이는 게 이제 증가가 되면은 이게 혈관에서 간질강으로 조직액이 빠져나가서 부종이 생기면서 기관지가 어떻게 될까요? 경련이 일어나죠. 후두에 부종이 생겨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천명음이 일어나면서 협착음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피부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홍반이 생기고 혈관 부종이 생기고 소양증,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순환기 장애로는 저혈압과 빈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혈압하고 빈맥.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노인 사망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에서 혈류 분포성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폐혈성 쇼크가 있어요. 자, 폐혈성 쇼크는 이 혈류 분포성 쇼크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폐혈성 쇼크.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폐혈성 쇼크. septicemia 쇼크라고 그래갖고, 자, 폐혈성 쇼크는요, 우리가 그 감염에 의해서 인체가 먼저 감염이 돼요. 감염, 미생물에 의해서 인체가 감염이 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기죠. 그렇죠? 인체 감염이 와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전신성 염증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혈증 환자의 10에서 30%에서는 원인균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는 있지만 반드시 혈류로 미생물이 침입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양한 미생물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폐렴이라고 하면은 세균성 폐렴이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고 또 진균성 폐렴이 있어요.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인체가 감염이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사이토카닌이나 아라키돈산 등 면역 매개 물질을 이제 그 인체가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폐혈증의 이제 초기 증상 봅시다. 그러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폐혈증이 왜 무섭냐면요. 이 폐렴으로 인해서요, 잘못 이제 입원을 했어요. 치료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노인들이 폐렴이 왜 그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냐면 폐혈증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의 초기 증상, 고체온 혹은 저체온. 자, 체온이 대부분 고체온인데 저체온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빈맥, 맥압이 넓어져요. 맥압은 뭐예요?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맥압이 넓어지고요. 빈호흡이 나오면서 의식 상태가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급성호흡 곤란증에 빠지게 됩니다. 급성호흡 곤란증. 마지막으로 급성호흡 곤란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ARDS라고 할 수가 있죠. 성인 급성호흡 곤란증후군 혹은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그리고 신장 증상으로는 질소혈증이 나타나서 질소혈증이 나타나면 핍뇨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신부전이에요. 자, 요런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폐혈성 쇼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부전까지 오게 되면은 나중에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쇼크의 치료 및 간호를 한번 봅시다. 쇼크의 치료 및 간호. 자, 쇼크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가 빨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빠른 대처가. 그래서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비가역적 단계로의 진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치료 및 간호에서 자, 적절한 산화, 옥시저네이션. 뭘까요? 옥시저네이션이. 산소화 증진. 쇼크의 치료, 산소화 증진. 대부분 호흡곤란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산소화를 증진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펄스 옥시메트리를 확인하거나 혹은 ABGA. 우리 손에다가 뭐 이렇게 딱 고정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맥박 산소 포화도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딱
집게처럼 하는 거, 맥박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ABG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PaO2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개방시켜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산소화 증진. 그리고 호기말 양압 호흡으로 무기폐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무기폐 예방도 들어가요. 자, 기도 유지하고 분비물이 쌓여 있을 때 흉부 물리요법도 할 수가 있죠. 흉부 물리요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심박출량 증진이에요. 심박출량 증진. 쇼크는요, 심박출량이 어때요?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심박출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혈압이 낮을 때는 이제 체위를,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폐 확장이 되긴 하지만 뇌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하지를 20도 정도 높이고, 무릎은 펴진 상태이고, 몸통은 수평을 유지하고, 머리는 약간 올리는 체위거든요. 트렌델렌버그 체위. 그 다음에 감소된 순환 혈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심박출량 증진하기 위해서. 자, 혈량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액요법을 해야 되는 거죠. 혈량 보충을 하기 위해서 수액요법을 한다. 그 다음에 주로 등장성 성질 용액을, 정질 용액을 투여하는 거는 0.9% NaCl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물요법이에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쇼크의 치료, 샥의 치료, 혹은 샥의 간호중재를 열관시오 하면 요거를 쓰셔야 돼요. 산소화 증진, 그 다음에 요 내용, 심박출량 증진, 그 다음에 약물요법. 세 번째 약물요법이죠. 만약에 수액요법만으로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승합제 투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피린과 노에피네피린 그런 거를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약물도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양요법이에요. 영양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사람이 이제 삼킬 수 있는 어떤 구개반사가 돌아오면은 영양요법이 돼야 되는데 대사율이 쇼크로 인해서 대사율이 증가가 되면서 필요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있는 뭐 어떤 글리코겐이라든가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로 이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골격근 소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양 공급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장관 영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장관 영양을 권장하고 급성 쇼크일 때는 스트레스 궤양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뭐 H2 차단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등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요법, 그래서 이제 영양관을 삽입을 하는 거. 1, 2, 3, 4까지는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서적 지지와 안위를 제공하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질병, 특히 이제 샥이라든가 어떤 외상이 있을 경우에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불안이나 공포, 통증 이런 거는 호흡곤란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카테콜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불안 및 통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투여를 도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쇼크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 했고요. 쇼크 했고, 그 다음에 쇼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중재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응급상황, 약물 남용 및 중독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약물 남용 및 중독. 남용과 중독. 틀린 거죠? 좀 다른 의미예요. 남용과 중독. 약물 남용 중독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물론 뭐 중독성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자, 약물에 대해서 잘 알고 약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의료인들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약물 중독과 약물 남용을 중독자들이 의료인들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 이제 중독 한번 봅시다. 남용 및 중독에서 자,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물질이 인체 내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건강에 해로움을 야기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는 위험물질이 산재해 있으면서 항상 인체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뭐 공업용 약 등이나 혹은 치료약제 등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실수로 어떤 중독이 되었을 때, 마시거나 혹은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 이런 게 바로 실수로 인한 거 3분의 2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약물 남용, 약물 중독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복용을 하거나 흡입을 하거나 주사 혹은 접촉, 분무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데, 사고로 인한 중독 환자의 대부분은 역류하죠. 사고로 인한, 실수나 사고로 인한 거는 역류가 많다는 거. 그냥 집어먹으니까, 그쵸? 약 아무데나 뒀을 때, 혹은 무슨 어떤 생활세제라든가 뭐 그런 거를 뒀을 때 그냥 마시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어떤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역류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니면은 이제 뭐 대부분 이런 독소에 의해서, 이런 독작용에 의해서 어떤 자살, 실수나 사고 아니면 이제 자살 등을 통해서 약물 남용이나 중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